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사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아이들 자랑으로 시끌벅적한데 저희 부부만 덩그러니 아이 없이 살아오고 있었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듣는 질문이 아직도 아이 소식 없나 그 말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10년 만에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출산하는 날 병원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아내 비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참 믿기 힘드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시 저는 32살이었고 이제 막 대리로 진급한 직장인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거래처 미팅이 있던 날이었는데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20대였던 아내였죠. 거래처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첫인상이 오래 남았어요. 젊은 사람 같지 않았달까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검은색 정장에 낮은 구두를 신은 모습이었죠. 미팅 내내 조용히 서류만 정리하고 있었는데 가끔 고개를 들어 절 볼 때 눈이 마주쳤어요. 미팅이 끝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제 옆에 섰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눈 몇 마디 대화가 우리의 시작이었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서 준비가 미흡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충분히 잘 준비해 주셨던데요. 덕분에 회의가 수월했습니다. 왜 대리님이 진급도 빠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거래처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은근히 아내를 찾게 되었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게 되었는데 한 번은 점심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 가족들이랑 보내시나요? 그 질문에 아내 표정이 확 어두워졌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저는 가족들이랑 잘 안 만나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냥 거리를 두고 지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쓸쓸한 모습이 제 마음을 더 끌어당겼답니다. 교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죠. 우리 엄마한테 같이 인사 갈래요? 결혼 전엔 봐야죠. 근데 미리 말할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집 좀 복잡해요. 오빠들도 있고 집도 생각보다 좋아서 놀랄 수도 있는데 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결혼해서도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죠. 강남 한복판 50평대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정말 놀랐어요. 당시 시세로 10억은 훌쩍 넘는 집이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나오셨는데 우아한 차림새에 말씀하시는 것도 교양이 넘치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딸이 드디어 누굴 데려왔네요. 어서 와요. 거실에 들어가니 형님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첫째 형님이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동생이 많이 좋아하는 모양이네. 그런데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다음 말이 이상했어요. 근데 결혼은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동생 나이도 있고 빨리 해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천천히. 둘째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천천히요? 그럴 거 있어요. 우리 동생 30 전에는 시집 보내고 싶은데. 내년 봄은 어때요? 뭐 인사까지 올 정도면 진지하게 만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 동생 진짜 괜찮아요. 빨리 결혼하세요. 늦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형님들이 어쩐지 더 적극적이었어요. 아니, 사귀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해야지. 요즘 좋은 예식장은 1년 전에 예약해야 한다니까. 일단 식장부터 잡아둬. 아니다, 내가 아는 웨딩 플래너 있는데 소개해줄까? 오빠 제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장모님이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둘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리고 만나보면서 천천히. 그런데 첫째 형님이 장모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하다가 애 나이만 먹어. 빨리 결혼하고 빨리 그 가정도 꾸려야죠. 둘째 형님이 절 보며 다그쳤어요. 진짜 우리 동생이랑 결혼할 생각인 거죠? 그냥 뭐 연애만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결혼 생각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날짜 잡아요. 다음 달에 상견례하고 봄에 결혼하면 딱이네. 아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내 결혼인데 내가 결정할 거야. 첫째 형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내를 봤어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빨리 결혼하는 게 맞지. 그리고 빨리 애도 낳고 해야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생기지 않겠어?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결국 30분도 안 돼서 집을 나왔죠. 아내는 현관을 나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우리 오빠들 진짜 왜 저러는지. 괜찮아요. 동생 결혼 걱정하는 거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 집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만 만나도 돼. 정말이야. 우리 집은 너무 복잡해. 그땐 몰랐어요. 형님들이 왜 그렇게 아내를 빨리 결혼시키려 했는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 낳으라고 압박할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형님들은 계속 간섭했어요. 예식장을 정할 때부터 그랬죠. 야, 왜 그런 데서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좀 더 큰 데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오빠 체면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결혼식이잖아. 아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절 보며 말했죠.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최대한 먼 데서 살고 싶어. 차로 1시간은 떨어진 곳으로. 왜? 형님들하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번에도 그렇고.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내가 좀 복잡한 집안 딸이라는 것만 알아줘. 결국 신혼집은 경기도 끝자락 처가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구했어요. 전세금 마련도 힘들었지만 아내는 절대 친정에서 도움받지 않겠다고 고집했죠. 장모님이 보태주신다는데 왜 거절해? 오빠들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싫어. 우리 돈으로 시작해. 그래야 오빠들이 뭐라고 못해. 아니, 오빠들이 도대체 뭘 하는데 그래? 가족이잖아.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사람처럼 그래?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약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네. 준비되면 다 말할게. 지금은 그냥 나를 믿어줘.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죠.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무슨 심각한 일이야? 그게 나 피임약 먹어도 될까? 순간 멍해졌어요. 신혼인데 피임을 하겠다뇨? 연애 때도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건가 싶어서 의아했죠. 왜 갑자기? 우리 아이 가지면 좋잖아. 부모님도 기다리시고. 아내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무슨 소리야. 난 당신 닮은 딸 낳는 게 내 소원인데. 당신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어떻게 알아? 미안해. 진짜 자신 없어서 그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래. 아무래도 당신 월급으로 아이 키우기 빠듯할 것 같아.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 월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400은 넘잖아.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울 수 있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 그냥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한텐 시간이 필요한 문제야. 결국 아내 뜻을 따르기로 했죠. 그때만 해도 더 열심히 일하고 아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제가 과장으로 승진해서 월급이 500을 넘어도 아내는 여전히 아직이라고만 했어요. 나중엔 엄마도 답답했는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아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병원은 가봤어?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너도 벌써 30대 중반이잖니.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내내 울었어요. 미안해. 어머님한테도 너무 죄송해서. 근데 정말 아직은 못 낳겠어. 도대체 왜? 진짜 이유가 뭐야? 그냥 무서워.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게 변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아내는 화장실에서 피임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저를 불러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죠. 재수씨가 35이라며? 그럼 너 이제 진짜 서둘러야 돼. 우리도 시험관 하면서 힘들었는데 몇 년만 젊었어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의학적으로도 35살 이후부터는 고령 임신이라고 하잖아. 그거 애한테도 위험하고 시간이 얼마 없다. 37만 넘어가도 임신 확률이 반으로 떨어진다던데 늦기 전에 결정해야지. 집에 와서 아내에게 넌지시 선배 말을 전했어요. 아내 반응을 보고 싶었죠. 여보, 나 친한 선배 시험관 7번 만에 아이 가졌다고 했잖아. 오늘 그 선배가 그러는데 1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우리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당신이나 나나 우리 나이도 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알아. 나도 다 안다고. 우리한테 얼마 안 남은 거. 근데 왜 계속 미루는 거야? 응?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승진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게.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때 아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첫째 형님이었죠.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계속 울리자 마지못해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내 인생이야. 상관없다니까. 그냥 내버려둬. 전화를 끊고 아내가 절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왜 그래? 형님이 뭐라셔? 별거 아니야. 그냥 언제 조카 얼굴 보냐고.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도 아이 문제에 대해선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결혼하고 가장 이상했던 것 중 하나가 형님들의 방문이었어요. 초반엔 워낙 아내가 가족들과 거리를 두려는 게 눈에 보이니 형님들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2주에 한 번 꼴이 되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일요일 오후였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문 좀 열어봐! 아내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더니 첫째 형님이 들어왔죠. 아직도 이 좁아터진 데서 사네? 이제 좀 넓은 데로 옮기지? 우리 동생이 이런 좁은 데서 사는 거 보니 안타깝네. 오빠가 상관한 일 아니라니까. 내 동생 걱정되니까 그렇지. 매제, 우리 동생 잘 챙기고 있지? 형님이 소파에 앉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네. 혹시 남자고시를 못하는 건 아니지? 순간 선 넘는 형님 말에 열이 확 올라왔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그건 저희 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니, 보통 이 정도면 애가 둘은 있어야 정상 아닌가? 우리 동생이 멀쩡한데 애가 없다는 건 매제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아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이 사람한테 당장 사과해. 아니, 사랑하는 조카 보고 싶다는데 잘못이야? 너
설마 일부러 안 낳는 거 아니지?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혹시 병원은 가봤어? 요즘은 남자 불임도 치료 가능하다던데. 형님,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면 난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우리 집안도 체면이 있는데 동생이 애도 없이 산다는 소문이 나면 쪽팔리잖아. 집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아? 아 맞다. 시골 분들이 싫어했지? 그쪽은 더 보수적일 텐데 애 낳으라고 난리 안 치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월급도 얼마 안 된다면서. 그래서 애도 못 낳는 거 아니야? 아내가 컵을 탁자에 내리쳤어요. 그만해! 당장 나가! 우리 부부 일에 왜 오빠가 참견이야? 참견? 우리가 남이냐? 지금 너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참고 갑자기 형님이 하던 말을 멈췄어요. 아유 아니야 됐다. 아유 하여튼 매제 우리 동생 잘 챙겨요. 남자가 돼서 여자 하나 행복하게 못해주면 쓰나. 형님이 가려고 일어서더니 잊은 게 있다는 듯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아 맞다. 내가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이거 선물이야. 상자를 보니 한약처럼 생긴 것이었어요. 임신 잘 되는 약이야. 내 친구 부인도 바로 임신했대. 하루에 3번씩 꼭 먹어. 그거 되게 비싼 거다.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데 특별히 사왔어. 이거 먹으면 금방 임신된다더라. 꼭 챙겨 먹어. 형님이 나간 뒤 아내는 곧바로 그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런 걸 왜 사와서 누가 아는지도 모르는 약을.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사온 거잖아. 오빤 빨리 임신만 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라도 돼? 그날 밤 아내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생각이 많은지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에 거실로 나가 한참을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며칠 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 있는 걸 봤죠.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는데 운전석을 보니 낯이 익은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형님이었죠. 담배를 피우며 우리 집 베란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죠.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화들짝 놀라며 시동을 걸고 급하게 떠났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방금 밑에서 형님 봤어. 아파트 입구에 차 대고 우리 집 보고 있더라. 아내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뭐? 오빠가 왜? 나도 몰라. 내가 인사하려고 다가가니까 급하게 가버렸어. 저번 일 사과하려 그랬나?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놀라? 아니야, 그냥 오빠가 왜 또 찾아왔을까 싶어서. 일주일 후 또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나오는데 주차장에 그 제네시스가 또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이번엔 둘째 형님이었어요. 형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깜짝 놀라며 다급히 창문을 내렸죠. 아,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요? 아니, 여기까지 오셨으면 저한테라도 연락하시지. 아이, 그게 요즘 선영이가 연락이 더 안 돼서 늦은 시간이라 그냥 가려던 참이었어.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걸 보아 거짓말인 게 뻔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또 말했더니 이번엔 아내가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뭘 그만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한테 언제 말해줄 건데? 우리 부부잖아. 근데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당신한테 난 대체 뭐야?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이 일에 엮이면 안 돼. 그냥 내가 싫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일에 엮여 있다는 건지, 또 형님들은 왜 아내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감시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불안해질수록 아내는 피임약을 꼬박꼬박 더 챙겨 먹었어요. 작은 알약 하나를 입에 넣고 삼키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게 고문 같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그거 언제까지 먹을 거야? 아내가 놀라서 절 봤어요. 왜 그래 갑자기?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못 믿겠냐고? 아이 하나도 못 키울 것 같아? 대답해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죠. 미안해. 근데 여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조금이 몇 년이야? 5년? 10년? 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무슨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강하게 몰아붙이는 제 행동에 아내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각방을 썼어요. 아내는 안방에, 저는 작은 방에서 잤죠. 그날 이후로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겼어요. 아내가 먼저 피하기 시작했고 저도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죠. 한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아 보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중 회사 동료 딸 돌잔치가 있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안 가겠다고 했죠. 나 돌잔치 같은데 가기 불편해. 왜? 안 가면 이상하잖아. 그 두 사람이 우리 결혼식 때도 왔고 인사는 해야지. 결국 설득해서 아내와 함께 갔어요. 서울에 들어서자 분홍색 풍선과 장식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무대 위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기가 있었어요. 아내가 아기를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반짝거리며 미소가 번졌죠. 와, 정말 천사 같다. 웃는 것 좀 봐. 돌잔치 내내 아내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기가 케이크에 손을 넣어 엉망으로 만들 때도, 갑자기 울음이 터졌을 때도, 웃을 때도 사랑스럽게 지켜봤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료 아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우리 애 한번 안아보실래요? 순해서 잘 안 울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그 순간 아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자기 아이를 아는 엄마처럼 아기가 아내를 보고 깨르르 웃었어요. 그 미소에 아내도 녹아내리는 것처럼 따라 웃었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정말 귀엽지 않았어? 특히 웃을 때 보조개 들어가는 게 너무 예쁘더라. 우리도... 아내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우리도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아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엄마가 되고 싶어. 나도 언젠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진심으로는 아이를 원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동시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계속 아내를 막고 있는 걸까? 제 관심사가 육아에 있다 보니 인터넷을 하다가도 그런 글들이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우연히 육아 카페에서 본 글이었어요. 남편 몰래 피임약 끊고 임신한 사연이라는 제목이었죠. 호기심에 클릭했다가 저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아내가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데 남편이 반대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댓글 중에 피임약을 비타민으로 바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수많은 비난이 달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묘한 충동을 느꼈어요. 혹시 아내도 임신을 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미친 생각이야. 이건 아내를 속이는 거잖아. 머릿속에서 두 생각이 계속 싸웠어요. 하지만 저와 아내 나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급했어요. 그래서 약국을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아내가 먹는 피임약과 비슷한 비타민제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크기도 색깔도 거의 똑같은 비타민 B를 발견했죠. 집에 와서 두 알약을 놓고 비교해봤어요. 정말 구분이 안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피임약 통을 열어 일주일 분량만 비타민으로 바꿔뒀어요. 그래, 딱 일주일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 다행히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평소처럼 약을 먹었죠. 그걸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론 기대감을 품었답니다. 그렇게 2달째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역시 그걸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려던 때였어요. 3달쯤 지났을 때 아침부터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 어디 안 좋은 건 아니지? 응, 잠깐만. 대답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나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죠. 2줄이 선명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손이 떨리는 아내를 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죠. 정말? 확실해? 3번이나 했는데 다 2줄이야. 근데 이상해. 피임약 꼬박꼬박 먹었는데. 아내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일단 병원 가보자.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병원 가는 내내 아내는 말이 없었어요. 계속 배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표정이었죠.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어떡할까? 당신은 준비됐어? 아빠 될 준비? 그럼 난 당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지.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축하드려요. 임신 8주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기예요. 심장 소리 들어보실래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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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정말 이게 우리 아기 심장 소리예요? 네,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네요. 심박수도 정상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아내와 둘만 남았을 때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도 널 만나고 싶었어.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정말로. 그리고 절 보며 말했죠. 여보, 정말 운명인 것 같아. 이 아이가 정말 우리한테 오고 싶었나 봐. 그럼 운명이지. 정말? 미안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나을게. 우리한테 와준 소중한 아이인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이마에 대며 말했어요. 고마워. 그동안 참고 기다려줘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눈치도 많이 보고.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사실 제가 한 짓을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모든 걸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우리 아기 낳아줘서. 병원을 나와 차를 타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방금까지의 행복한 표정은 사라지고 불안함이 가득했죠. 여보,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는. 왜? 다들 축하해 줄 텐데. 안 돼, 절대 안 돼. 특히 오빠들한텐 절대로.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덜덜 떨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번호 바꾸려고. SNS도 다 지울 거야. 아기 낳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임신은 축복받을 일이잖아. 형님들도 기다리는 눈치던데. 아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절 봤어요.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죠. 그냥 우리 아기 낳을 때까지만 조용히 지내자. 응? 제발 부탁이야. 뭘 그렇게 무서워해? 형님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말 좀 해봐. 난 당신 남편이야.
아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만약 오빠들이 내가 임신한 걸 알면 아기를 빼앗으려 할지도 몰라.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더 이상 묻지 마. 그냥 부탁 하나만 들어줘. 아기 낳을 때까지 비밀로 해줘.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내의 비밀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말해주길 기다려보려 했지만 아내와 아기를 지키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두 형님이 함께 집을 찾아왔어요. 선영이 안에 있지? 첫째 형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오빠들 또 무슨 일이야? 말없이 찾아오지 좀 말랬잖아. 연락을 받아. 그러니까.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엄마도 걱정하시잖아. 첫째 형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살이 좀 붙었다. 얼굴도 붓고.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아내가 본능적으로 배를 가렸어요. 아직 티는 안 났지만 그 동작 자체가 답이었죠.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요즘 잘 먹어서. 정말? 너 우리한테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난다. 둘째 형님이 덧붙였어요. 야, 조카 나오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말 아니라고. 아니란데 왜 이래? 첫째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어요. 그 표정이 정말 매서웠죠. 좋아, 믿어줄게. 만약 우리한테 숨기고 있다가 들키면 그땐 가만 안 둔다. 형님들이 가고 난 후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달래고 괜찮을 거라고 해도 아내의 불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임신 7개월이 되자 배가 제법 불러왔어요. 더 이상 임신을 숨길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때부터 아내는 외출도 거의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유독 초인종 소리에 예민해졌죠. 하루는 초인종이 울렸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오빠들이야. 분명 오빠들이 온 거야. 벌써 알아낸 거야.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병원에서 낳고 싶어. 가명으로 입원하면 안 될까? 아니면 지방이라도. 알았어. 내가 다 알아볼게. 당신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안심해.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후에 거실에 나와 곰곰이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순 없다.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요. 아내가 잠든 새벽, 저는 거실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때 아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 화면을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쌓여 있었죠. 모두 차단된 번호들이었는데 형님들 번호였어요.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평소 아내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터라 바로 열어서 볼 수가 있었죠. 그 안엔 읽지 않은 메시지가 가득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언제까지 피할 거야? 아버지 유산 문제는 해결해야지. 네가 결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조카 생기면 다시 얘기하자. 가장 최근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산부인과 다니는 거 다 안다. 우리한테 숨길 생각하지 마. 그걸 보니 형님들이 이미 아내의 임신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 그 안에서도 유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신경 쓰였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았지만 장인어른이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장인어른이 기사에서 봤던 동네부터 둘러보기로 했죠. 가장 먼저 오래된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간판에 30년 전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라며 아마 동네에 돈 꽤나 있었던 집에 대해서 알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나요? 아이 그럼 여기서 태어났는데 무슨 일이신지?
혹시 김형택 사장님이라고 아세요? 이 동네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 하셨던. 장인어른 이름이 나오자 부동산 사장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이고, 그 양반 참 안 됐지. 예전에 돌아가셨잖아. 근데 자넨 누군데? 저 그분 사위입니다. 아, 막내딸 있었지? 아이, 그 집딸이 참 고생 많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들이. 사장님이 말을 멈추고 저를 살폈어요.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자네 정말 사위 맞아? 네, 남편입니다. 뭐라도 좋으니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커피를 타주셨어요. 짧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죠. 그 집안 사정 알고 결혼했어? 잘 모르고 했는데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서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하지. 김 사장이 죽기 전에 큰 돈을 만졌거든. 특허인가 뭔가 팔아서 소문엔 15억인가 받았다던데, 그때 돈으로 15억이면 어마어마하지. 15억이요? 그래, 온 동네가 난리였어. 근데 문제는 아들들이 그 돈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그 집 아들들 정말 속 많이도 썩였지. 큰애는 주식한다고 돈 날려먹고, 둘째는 사업한다고 빚만 지고. 아버지 닮은 애가 한 명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그러니까 그래서 김 사장이 유언을 특이하게 했다던데, 그 아들들 때문에. 어떻게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중에 손주한테 준다고, 그 첫 손주한테 다 준다고 했다나? 아이, 그래서 마들들이 막내한테 그렇게 들러붙었구나.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막내딸이 그래도 참 똑똑해. 올해도 버텼잖아. 오빠들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괴롭혔다고요? 아이, 그럼 맨날 찾아와서 협박하고 아무나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난리를 치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점점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죠. 아내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날 밤 아내가 잠꼬대를 했어요. 싫어. 돈 때문에 우리 애 이용하지 마. 우리 아긴 잘못 없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모든 진실을 듣기 위해서요. 그래도 장모님이라면 아내 편에 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접니다. 급한 일 있어서 오늘 꼭 뵙고 싶은데요. 어? 강서방? 무슨 일이야?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내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다음날 호텔 라운지에서 장모님을 만났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아버님 유산 때문에 무슨 일 있는 거죠? 장모님이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선영이가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알아본 거예요. 저한테도 절대 말 안 해주는데 이상한 일이 많아서요. 이 사람 임신한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해요. 형님들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요? 장모님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사실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허를 팔아서 큰 돈을 벌었어. 15억 정도였는데 세금 떼고 10억 정도 남았지. 근데 그 돈을 바로 주지 않고 신탁으로 묶어뒀어. 왜요? 장모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애들 때문에. 큰애는 주식 투자한다고 5억을 날려먹었고, 둘째는 사업한다고 빚만 3억을 졌거든. 그것도 우리 남편 살아계실 때 준 돈으로. 그래서 남편이 애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 나한테도 절대 그놈들 믿지 말라고 하면서 갔거든. 그래서 선영이한테만 주려고? 나도 몰랐는데 첫 손주가 태어나면 그의 명의로 전액 상속을 하겠다 그렇게 남겼어. 그럼 형님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계속 선영이를 그렇게 압박했던 거야. 빨리 아이 낳으라고. 애 낳으면 돈을 나눠 갖자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근데 아내는 왜 거부했을까요? 오빠들한테 돈 뜯기면서 사느니 차라리 없이 살겠다고 그랬어. 아이가 돈 때문에 가족한테 이용당하는 건 절대 못 보겠다고. 그래서 아마 아이 낳는 것도 싫었을 거야. 지 오빠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제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절 믿으세요. 제가 아내와 아기를 지킬 테니까요. 이제 형님들이 함부로 못하게 할 겁니다. 더는 그 사람 불안하게 사는 꼴 제가 못 보겠어요. 자네가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내 아들들이지만 쟤들 만만치 않은데. 저도 이제 아빠가 되잖아요. 아빠라면 가족을 지켜야죠. 저한테 말도 못하고 아내가 혼자 싸웠을 시간을 생각하면 이젠 제 차례예요. 제가 대신해서 싸울 겁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강서방. 진짜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네.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하고 병원 보안팀과도 미리 상의했죠. 심지어 경찰서에도 미리 신고해뒀답니다. 형님들이 뭔 짓을 하든 막을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새벽에 아내가 진통이 오는지 절 깨웠죠. 여보, 나 배가 좀 이상해. 진통이야?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불안해. 오빠들이 병원 찾아올까봐.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당신 이제 불안할 일 없어. 무슨 준비? 병원에 보안 요청도 했고 경찰에도 신고해뒀어. 형님들 절대 못 들어와.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뭐야, 우리 집 문제 다 알았어? 아니, 어떻게? 그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모든 건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거야.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젠간 말해야지 하면서도 당신한테 차마 말을 못했어. 괜찮아. 당신 마음 이해해. 이제부턴 내가 앞에 설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가 섭외한 보안 요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듬직한 두 사람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절 보며 물었어요. 이분들 누구야? 아까 말한 오늘 우리를 지켜줄 분들이야. 형님들이 와도 못 들어오게 막을 거거든. 아내는 진통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내가 이를 악물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쯤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죠.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내려가 봤더니 역시나였죠. 두 형님이 간호사들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덩치 큰 남자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김선영, 내 동생 여기 입원했을 텐데 몇 호실입니까? 우리가 직계 가족이라니까요. 우리가 걔 친오빠야. 둘째 형님이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쾅쾅 치기 시작했어요. 야, 병실 안 알려줘?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병원장 불러. 제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형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첫째 형님이 절 발견하고 달려들 듯이 다가왔어요. 아니 조카가 태어나는 날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선영이 어딨어? 네, 하지만 지금은 면회가 안 됩니다. 아무리 억지 부리셔도 절대 안 돼요. 둘째 형님이 제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제가 미리 대기시켜둔 병원 보안팀 5명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분들 좀 제지해주세요. 산모가 안정을 취해야 해서 면회 거부했습니다. 첫째 형님이 발악했어요. 뭐? 면회 거부? 우리가 남이야? 내 동생이랑 곧 태어날 조카 보러 왔다니까? 그때 형님들이 데려온 변호사가 나섰죠.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이분들은 정당한 상속권자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제가 고용한 변호사였죠. 저는 산모 측 법률 대리인 박 변호사입니다. 무슨 권리 말씀이신지? 김명택 씨 유산 상속 조건이 첫 손주 출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어머니가 법적 보호자죠. 삼촌들에겐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보호자님, 아기 낳으셨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빨리 오세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가 첫째 형님이 크게 웃었어요. 됐어! 드디어 됐어! 10년 만에 드디어! 둘째 형님도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지 흥분했죠. 드디어! 이제 아버지 돈 받을 수 있는 거지? 아, 우리 살았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형님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붙들기까지 했어요. 동생 병실 어디야? 당장 데려가! 나오세요! 그 손 떼라고요! 제가 형님 손목을 비틀어 떼어냈어요.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뭐야? 감히 나한테 지금 형님이기 전에 제 아내를 괴롭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자 둘째 형님이 간호사에게 가더니 소리를 쳤어요. 간호사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 첫째 형님이 병원 직원 명찰을 보더니 더 강하게 협박했죠. 너희 이름 다 적어놨어. 나중에 고소할 거야. 가족 면회방해죄로. 저는 간호사를 따라 신생아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 제 발가락 모양까지 쏙 빼닮은 제 아들이었죠.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내가 정말 아빠가 됐구나. 이제 이 아이와 아내를 목숨처럼 지켜야 돼. 형님들은 신생아실까지 따라왔어요. 첫째 형님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저기다! 우리 조카! 10억짜리 황금 조카구나! 야, 사진 찍어! 증거 남겨야지! 둘째 형님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태어난 우리 조카입니다. 이제 유산받을 자격 생겼습니다. 신생아실 간호사가 나와서 제지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기들이 놀라요. 뭐? 우리 조카 보는 게 죄야? 그때 제가 형님들 앞을 막아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형님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비켜! 네가 뭔데 가로막아! 첫째 형님이 저를 밀쳤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 아이의 아빠죠. 그리고 형님들로부터 제 가족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가족? 우리도 가족이야! 가족이 10년 동안 임신한 여동생을 감시하고 협박합니까? 가족이 돈 때문에 갓 태어난 조카를 황금 조카라고 돈처럼 봅니까? 둘째 형님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이 새끼가 어디 우리한테... 바로 그때 병원 보안팀 10명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제가 미리 요청해둔 거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산모와 신생아에게 위협이 됩니다. 첫째 형님이 발악했어요. 뭐? 위협? 우리가 삼촌인데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그 순간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였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전과 다르게 눈빛만은 강했어요. 오빠들 그만해! 딱 좋은 타이밍에 왔네. 자, 이제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 돈 어떻게 나눌 거야? 첫째 형님이 다가오려 하자 제가 막아섰어요. 경고했어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야, 내 동생이랑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막아? 그때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10년이야. 자그마치 10년 동안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괴롭히다니. 우린 정당해? 새벽에 집 앞에서 감시하는 게 정당해요? 빨리 임신하라고 협박하는 게 정당하냐고! 심지어 산부인과까지 미행했잖아. 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었어. 둘째 형님이 변명했어요. 아이, 그건 네가 연락도 안 받고 우리를 계속 피하니까. 오빠들이 날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니까. 내 아이를 돈으로 취급할 생각이었잖아. 첫째 형님이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이, 선영아, 너 힘든 거 아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조용히 이야기하자. 조용히요? 오빠들이 병원을 이 난리로 만들어 놓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선임한 박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산모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형님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갔어요. 저랑 얘기하시죠. 이 건은 간단합니다. 이제 상속 협의를...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저흰 협의할 게 없습니다. 여기 신탁 계약서 원본 보세요. 모두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본인의 전 재산은 신탁으로 설정하며 첫 손주가 태어날 시 전액 상속한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네요. 형님들 측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이건 공증도 받았고 신탁 설정도 정확합니다. 두 분께는 단 1원의 권리도 없습니다. 첫째 형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럴 수가! 아니야, 우리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둘째 형님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도 자식인데!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형님들 측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포기하시는 게... 뭐 포기? 우리가 왜? 넌 돈을 얼마나 줬는데 포기라는 소리를 해? 첫째 형님이 변호사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뭐야? 왜 돈 받고 이 짓이야? 그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떨리는 다리로 서서 형님들을 똑바로 바라봤죠. 오빠들 잘 들어요? 아내 목소린 차갑고 단호했어요. 10년 동안 날 감옥에 가둔 건 오빠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행복할 수 없었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어요. 왜? 오빠들이 내 아이를 돈으로 보고 이용할 게 뻔했으니까.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너 오빠인데. 아내가 비웃었어요. 오빠? 오빠가 동생 집 앞에서 새벽까지 감시해? 오빠가 임신하라고 협박해? 오빠가 동생을 10억짜리 자판기로 봐? 진짜 오빠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오빠들은 10년 전에 이미 가족이길 포기했어. 첫째 형님이 다가오려 하자 아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디 해봐. 스토킹, 협박, 강요. 그동안 오빠들이 한 짓 전부 증거 있어요. 녹음도 있고 CCTV도 있고 증언도 있어. 둘째 형님이 당황했어요. 뭐라고? 오빠들이 한 말, 한 행동 전부 기록해뒀어. 필요하면 법정에서 공개할 수도 있어. 아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형님들이 오히려 뒷걸음질 쳤죠. 그리고 오빠들은 10년 전에 이미 가족 자격을 잃었어. 아버지 장례식 때 기억나? 장례식장까지 가서도 유산 얘기하던 거. 아버지 관 앞에서 얼마나 남겼을까 계산하던 거. 그때 난 오빠들이 아니라 독수리를 봤어요. 시체 앞에서 먹을 것만 노리는 독수리. 첫째 형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이제 끝이야. 오빠들과 난 남남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삼촌이랍시고 괜히 접근할 생각하지도 마. 그 순간 바로 접근금지 신청할 거니까. 내 아들은 돈에 미친 삼촌들 없이 잘 자랄 거야. 둘째 형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10년이야. 10년을 우리가 헛수고했어. 첫째 형님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끝이야. 정말 끝이야. 병원 보안팀이 형님들을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아내를 안아줬어요. 수고했어. 이제 다 끝났어. 아내가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작은 생명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낸 거였어요. 그날 저는 진정한 가장이 되었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아내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다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야 이해가 돼. 왜 그렇게 아이 갖길 두려워했는지. 사실 나도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오빠들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게 뻔했거든. 조카 이름으로 사업하자, 조카 앞으로 대출받자, 끝이 없었을 거야. 차라리 돈 없이 살더라도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 제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 아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피임약 말이야. 사실 나도 알았어. 뭐? 비타민으로 바꾼 거. 약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거든. 목 넘길 때 상큼한 맛도 나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다 알면서도... 응. 사실 그때쯤 나도 결심했었어.
오빠들이 뭐라 하든 이젠 아기를 가져야겠다고. 더 피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신이 먼저 행동해줘서 오히려 고마웠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울었어요. 죄책감이 안도로 변한 순간 저도 활짝 웃었죠. 여보, 근데 진짜 고마운 거 알아? 뭐? 오늘 오빠들 앞에서 당신이 보여준 모습, 내가 가장이다 라고 당당히 맞선 모습, 그 모습 보는데 정말 든든하더라. 내가 그동안 왜 당신한테 말을 안 했을까 싶더라고. 이렇게나 강한 사람인데. 당연한 거잖아. 이제 우리 아들도 생겼는데 아빠가 강해져야지. 아내가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키우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장이 된 기분이었어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마 아내도 저도 아이 덕분에 용기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아들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아내가 절 불렀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였죠. 신탁 해지와 상속 완료 통지서였죠. 드디어 모든 게 말끔하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오빠들 소식 들었어? 엄마가 그러는데 첫째 오빤 가상화폐 사기치다가 구속됐대. 투자자들한테 50억을 받아놓고 먹튀했다가 잡혔다고. 10년 동안 아버지 돈만 노리다 결국 남의 돈까지 노린 거지. 지금 구치소에 있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도 상황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져 일부러 섬 같은 데 숨어 산다고 했죠. 결국 돈에 미쳐서 스스로 무너진 거야. 아버지가 괜히 그런 유언을 남긴 게 아니었어. 그리고 얼마 전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있잖아,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아무도 우리 방해할 사람 없잖아. 나야 좋지. 이번엔 당신 닮은 딸이면 좋겠다. 문득 병원에서의 그 아수라장이 떠올랐어요. 형님들이 날뛰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던 그날. 하지만 이젠 정말 모든 게 끝났죠. 돈을 쫓다가 스스로 무너진 형님들, 그리고 가족을 선택해 행복을 찾은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전 돈이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부디 돈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서 평생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끝까지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